밤 10시 진성그룹 본사 100층 펜트하우스 오피스. 권희준 회장의 집무실은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 깔고 있었지만 그 눈부신 빛은 방 안의 냉기마저 녹이지는 못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스카치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지만 얼음은 이미 다 녹아 밍밍해진 지 오래였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몇 장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고급 인화지에 인쇄된 사진들은 선명하다 못해 잔인했다. 그의 아내 한서연, 단아하고 기품 넘치는 언제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던 그녀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 테라스,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 그녀는 웃고 있었다. 이주는 그 미소를 기억했다. 그것은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경계심 없는 순수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 미소의 대상은 그녀의 첫사랑 이민혁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다정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 장의 사진에서는 그녀의 손등 위로 손을 뻗으려는 듯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다. 권희준의 턱선이 굳어졌다. 배신감. 그 단어가 그의 온몸을 불태우는 것 같았다. 3년간의 결혼 생활, 정략 결혼이었지만 그는 최소한의 존중과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을지언정 그는 한서연에게 진성그룹 안주인이라는 최고의 자리를 주었다. 그런데 그녀는 감히 그의 등 뒤에서 이런 짓을 벌였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던 세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모욕감이었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아내의 진심만은 갖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눈앞의 사진들로 명백해졌다. 그녀는 아직도 그 옛사랑을 잊지 못한 것이다. 그는 인터폰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강비서, 내 사무실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유라 비서였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스커트 정장 차림으로 빈틈없는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준의 굳은 표정과 책상 위의 사진들을 재빨리 훑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준의 기분을 정확히 감지하고 있는 영리함이 숨어 있었다. 강유라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준의 그림자처럼 일하며 그의 가장 사소한 습관까지 파악하고 있는 유능한 인재이자 동시에 자신의 야망을 숨기고 있는 여자였다. 이준은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웠다. 차 준비해. 집으로 간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잔인한 결심이 담긴 한마디를 덧붙였다. 강비서도 같이. 강유라의 눈이 순간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감췄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대답에는 미세한 흥분이 실려 있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한남동의 대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주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머릿속에서 펼쳐질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복수. 그는 한서연이 감히 자신을 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심, 그 우아함과 기품을 철저히 짓밟아 버릴 것이다. 강유라는 백미러를 통해 이준의 얼음 같은 옆얼굴을 힐끗 훔쳐보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그가 휘두르는 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한서연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진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마침내 차가 육중한 철문을 지나
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문을 열었고 이준이 먼저 내렸다. 그는 뒤따라 내리는 강유라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연인처럼 보였다. 강유라는 그의 팔에 살며시 몸을 기댔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한남동의 대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주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머릿속에서 펼쳐질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복수. 그는 한서연이 감히 자신을 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심, 그 우아함과 기품을 철저히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그 완벽한 가면이 깨지는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는 서연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강유라의 허리를 감싼 손에 더욱 힘을 주면서 늦었군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마치 낯선 방문객을 맞이하는 듯한 태도였다. 이주는 차갑게 웃었다. 아내의 이런 태연함이 그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떠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까?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 내 비서니까.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낮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의 시선이 강유라에게로 향했다. 강유라는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물론이죠. 강유라 비서님,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다. 이주는 아내의 이런 반응에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지루한 연극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노려보며 그의 복수극의 서막을 여는 잔인한 선언을 내뱉었다. 오늘부터 강 비서는 이 집에서 지낼 거야.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로비의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무색할 만큼 세 사람 사이에는 혹독한 겨울 바람이 부는 듯했다. 강유라는 이준의 팔을 더욱 꽉 붙잡으며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연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울고불고 매달리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것이 바로 이준이 원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침착했다. 그렇군요. 그럼 손님 방을 준비하라고 하죠. 그녀는 마치 남편이 갑작스러운 비즈니스 손님을 데려온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이주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 질투, 최소한의 당황이라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받아들였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녀의 그 평온함은 이준에게 가장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손님방, 이준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내 방을 써야지. 그는 고의적으로 서연의 상처를 후벼 팠다. 부부 침실. 그들 두 사람의 공간. 그는 그 신성한 영역마저 기꺼이 더럽힐 생각이었다. 강유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저 우아한 여자의 가면이 벗겨질 차례라고 생각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어지는가 싶었지만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금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남편을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여자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그 속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단 3마디만 내뱉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2층으로 향하는 거대한 계단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방금 전의 대화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녀는 자신의 세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이주는 아내의 그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승리자가 되었어야 했다. 그는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런데 왜 자신이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일까? 그녀의 그 침묵, 그 무관심은 그 어떤 비명이나 저항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회장님, 강유라가 그의 팔을 흔들며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이준에게는 그저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서연이 사라진 계단을 노려보았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서연의 저 가면을 부숴버리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야 말 것이다. 한서연이 2층 복도 끝 자신을 위해 마련된 게스트룸으로 사라진 후 1층의 거대한 로비에는 권희준과 강유라 단둘만이 남았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복수심으로 불타던 이준의 마음은 아내의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인해 복잡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잔인한 결정이 서연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강유라는 이준의 굳은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았다. 회장님, 피곤하실 텐데 올라가실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감과 함께 이준을 향한 노골적인 유혹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이준이 자신을 이 집으로 데려온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자신이 한서연을 밀어내고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될 기회라는 것을. 이준은 멍하니 서 있다가 강유라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잡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네일아트가 그의 값비싼 셔츠 소매 위에서 반짝였다. 그는 문득 서연의 손을 떠올렸다. 언제나 단정하고 깨끗했던 자신을 향해 단 한 번도 먼저 뻗어온 적 없던 그 손을. 그는 강유라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기대했던 다정한 반응 대신 차갑게 말했다. 그래, 올라가지. 그는 부부 침실이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유라는 그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심장이 승리감으로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저택의 사용인들이 복도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즐겼다. 부부 침실 문이 열렸다. 그곳은 한서연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차분한 베이지색 톤의 벽지와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가구들. 방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은은한 백차향이 감돌고 있었다. 이주는 이 향기를 맡을 때마다 묘한 안정감을 느끼곤 했지만 오늘은 이 향기마저 그를 자극했다. 이 모든 것이 위선처럼 느껴졌다. 향수 냄새가 독하군. 창문 열어. 이준이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강유라는 즉시 테라스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며 백차 향을 밀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강유라의 진한 플로럴 계열 향수가 빠르게 채웠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암컷 동물처럼 행동했다. 와인이라도 한 잔 하실래요? 제가 가져올까요? 강유라가 이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준은 그녀의 손을 쳐냈다. 됐어. 씻기나 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다. 그는 서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강유라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서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었다.
강유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알겠어요. 그럼 먼저 씻을게요. 그녀는 보란 듯이 이준의 뺨에 가볍게 키스한 뒤 고급스러운 대리석 욕실로 향했다. 이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이 침대는 서연과 그가 결혼 생활 내내 함께 사용했던 곳이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는 다시 책상 위에 던져두었던 사진들을 떠올렸다. 이민혁, 그 이름이 독처럼 그의 혀끝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단순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그 어떤 의미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 사살당한 기분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저택의 다이닝룸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의 상석에는 권희준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오른쪽에는 마치 안주인 행세를 하듯 강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 평소 서연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주는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2층으로 향해 있었다. 강유라는 일부러 쾌활한 목소리로 사용인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다. 커피가 너무 쓰네요. 다음부턴 원두를 바꿔요.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프렌치 코스로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완벽하게 한서연의 역할을 대신하려 했었다. 사용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준의 눈치만 살폈다. 바로 그때 다이닝룸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그리고 차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 그녀는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을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두 사람을 향해 가볍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그녀가 적어도 수척해진 모습이거나 분노에 찬 얼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평온했다. 늦었군. 그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평소 앉던 자리가 아닌 이준에게서 가장 먼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강유라는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서연 씨, 거긴 너무 먼 거 아니에요? 회장님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리겠어요?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서연은 강유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앞에 놓인 샐러드 접시로 손을 뻗었다. 제 귀는 아직 건강합니다. 강 비서님. 그녀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대답에 강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주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노려보았다. 강 비서는 이제 내 비서가 아니야. 어젯밤부터 내 여자였지. 그는 일부러 내 여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자신의 여자라고 칭하는 잔인한 행위였다. 포크를 들고 있던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이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드디어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일까? 하지만 서연은 다시 포크를 움직였다. 그렇군요. 그럼 호칭을 정정해야겠네요. 하지만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분을 이 집안의 사용인들이 어떻게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 같군요. 회장님의 여자라고 부를 순 없으니까요. 이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금 강유라의 지위를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있었다. 강유라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녀가 소리쳤다. 서연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다. 제 말뜻을 이해 못하셨나요? 이 집안은 나름의 규율과 체계가 있습니다. 강 비서, 아니, 강유라 씨는 현재 회장님의 손님일 뿐 이 집안의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용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건 월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주는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정부를 데려다 놓은 남편 앞에서 집안의 규율을 논하고 있었다. 이것은 저항인가? 아니면 자신을 향한 또 다른 형태의 모욕인가? 한서연, 지금 내 앞에서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드는 거야. 이준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찔렀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은 아직 접니다. 회장님이 저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전 회장님과 그리고 회장님의 손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기분이 아니네요.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고 다이닝룸을 빠져나갔다. 이주는 아내의 그 당당하고 꼿꼿한 뒷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짓밟고 싶었고 그녀의 저 오만한 자존심을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휘두른 칼날 위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강유라는 이준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 여자가. 이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시끄러워. 그는 냅킨을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분간 회사 나오지 마. 이 집에 머물면서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을 나에게 보고해. 그녀가 이민혁과 연락하는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전부 다. 강유라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았다. 이것은 그녀에게 감시자 역할과 동시에 이 집을 차지할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게요. 그녀는 도끼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한편 자신의 게스트룸으로 돌아온 서연은 문을 잠그자마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안겨준 모욕감.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이민혁을 만난 것은 결코 예정 때문이 아니었다. 이민혁은 얼마 전 감옥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그는 진성그룹의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것은 몇 년 전 이준이 진숭 바이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였다. 이민혁은 서연에게 돈을 요구했다. 거액의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서연은 이준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문과 회사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그리고 진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몰래 이민혁을 만나 협상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준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준은 자존심이 강한 남자였다. 그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민혁의 협박에 굴복하는 차라리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길을 택할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은 진성그룹의 몰락을 의미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자신의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하지만 강유라와 이민혁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는 그녀도 알지 못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이민혁의 만남을 연출하고 그것을 이준에게 흘렸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지금 이 집의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강유라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이민혁을 만난 것은 결코 예정 때문이 아니었다. 이민혁은 얼마 전 감옥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그는 진성그룹의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것은 몇 년 전 이준이 진숭 바이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였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야 했고, 동시에 이준이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버텨내야만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의 고요했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집안의 모든 흔적에서 한서연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거실로 나왔고 서연이 직접 골랐던 값비싼 이탈리아제 소파와 커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집은 너무 칙칙해. 전부 다 바꿔야겠어. 커튼은 강렬한 와인색으로 하고 소파는 검은색 가죽으로. 집안일을 총괄하는 김 집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이 집의 모든 가구는 국내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서연이 몇 달에 걸쳐 고른 것들이었다. 김 집사는 이준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 집을 관리해왔고 서연의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성품을 존경하고 있었다. 사모님, 그 가구들은 강유라는 김 집사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사모님, 누가 사모님이라는 거야?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야. 회장님의 여자라고 내 말이 안 들려? 그녀는 어제 서연에게 당했던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려는 듯 권력을 과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준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사용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2층 난간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유라의 유치한 행동에 맞서 싸울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강유라는 서연의 침묵을 묵인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당장 오늘 안으로 저것들 다 치워버려. 그리고 내가 고른 가구들로 다시 채워 넣어. 강유라는 거실을 휘젓고 다니다가 벽에 걸린 추상화 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서연이 가장 아끼는 그림으로 무명 작가의 작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강유라는 그 그림을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했다. 이딴 그림은 또 뭐야? 당장 떼서 창고에 처박아. 바로 그때 서연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거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강유라의 앞에 멈춰 섰다. 어떠한 분노나 경멸도 담기지 않은 그저 무감정한 눈빛이었다. 그 그림은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강유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안 돼. 지금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당신은 이제 이 집의 안주인도 뭣도 아니야. 회장님이 나를 이 집에 들인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어?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서연은 강유라의 손목을 잡았다. 가느다란 손목이었지만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강유라가 아픔의 얼굴을 찡그렸다. 이 집의 가구는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죠. 회장님이 허락하셨다면. 하지만 저 그림은 내 개인 소유입니다. 당신이 손댈 권리는 없어요. 개인 소유. 이 집에 있는 모든 건 회장님 거야. 당신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강유라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서연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법적으로도 내 소유권이 명백하죠. 정 원한다면 내 변호사와 이야기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강유라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녀는 이준의 총애를 믿고 있었지만 한서연이 법적으로 여전히 이 집의 안주인이며 제인숭 그룹과 연결된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서연의 손을 뿌리쳤다. 고작 그림 하나 가지고 유세는 좋아. 그까짓 그림 당신 다 가져. 대신 이 집의 나머지
모든 건 내 거야. 강유라는 분풀이를 하듯 사용인들에게 고함을 질렀고 집안은 그녀의 변덕스러운 지시로 인해 온종일 소란스러웠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강유라와의 소모적인 싸움에 힘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비밀리에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과 가장 가까운 비서에게 은밀하게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라의 뒷조사, 그리고 그녀와 이민혁의 관계.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고 그 배후에는 강유라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비서에게서 온 메일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유라는 알려진 것과 달리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지인승그룹과의 경쟁 입찰에서 밀려 파산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다. 그리고 강유라와 이민혁은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 단순한 동양인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유라가 복수심을 품고 지인순그룹에 접근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민혁을 이용해 자신과 이준 사이를 이간질했을 가능성. 만약 그렇다면 이민혁이 자신에게 요구한 거액의 돈은 단순한 협박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 돈은 강유라에게 흘러들어가 자인승을 무너뜨리는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이준이 퇴근했을 때 저택의 거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의 취향이 담긴 따뜻하고 우아한 가구들은 사라지고 강유라가 고른 천박하고 화려한 가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이 강유라에게 권한을 주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유라가 마치 승전보를 올리는 장군처럼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회장님, 오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확 살죠?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네요. 그녀는 이준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교태를 부렸다. 이준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밀어내고 서연을 찾았다. 그녀는 다이닝룸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또다시 전쟁터였다. 강유라는 이준의 옆에 앉아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게 집안을 관리했는지 떠들어댔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서 집이 그렇게 칙칙한 줄도 몰랐다니까요. 이준은 아내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서연이 분노하거나 최소한 불쾌해하기를 바랐다. 자신의 공간을 침범당하고 자신의 취향을 부정당했으니 당연한 반응일 터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묵묵히 식사를 계속할 뿐이었다. 그녀의 평온함은 이준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벌인 이 복수극에서 정작 고통받는 것은 자신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한서연, 이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집이 바뀐 게 마음에 안 드나?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도발이었다. 서연은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장님의 집이니 회장님 마음에 들면 된 거겠죠. 제 취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이준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또다시 그에게서 한 발 물러나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준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중요하지 않다고? 좋아. 그렇다면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한번 들어볼까? 이민혁인가? 그의 잔인한 말에 다이닝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용인들이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강유라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준이 이토록 잔인하게 자신을 몰아붙일 줄은 몰랐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서연이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이준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어젯밤 그가 사무실에서 보았던 서연과 이민혁이 함께 있는 바로 그 사진들이었다. 이래도 모른다고 할 건가? 네가 옛사랑을 못 잊어 그놈을 만나고 다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서연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민혁이 돈을 요구하며 그녀의 손목을 잡았던 순간, 그리고 그녀가 그를 뿌리치던 순간들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다정한 연인 사이의 미래처럼 찍혀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이건 오해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 이준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럼 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건 네가 아니란 말인가? 내 뒤에서 몰래 첫사랑을 만나면서 감히 내 앞에서 규율인이 안주인 노르신이 떠들어댄 건가? 강유라가 옆에서 거들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제가 회장님을 위해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준의 충신이라도 되는 듯 행동했다. 서연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강유라가 사람을 붙여 자신을 미행했고 이민혁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연출해 이준에게 보고한 것이다. 서연은 이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차가운 분노와 깊은 실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은 저 여자의 말은 믿고 3년을 함께 산 아내의 말은 믿지 못하시는군요. 믿음? 이준이 관계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믿음을 논해? 사진이라는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넌 날 배신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유라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오늘부터 유라 씨는 이 집의 모든 재정 관리도 맡을 거야. 넌 이제 이 집에서 그 어떤 권한도 없어. 빈 껍데기 안주인 노릇이나 실컷 하라고. 이것은 서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집안의 재정 관리는 안주인의 가장 큰 권한이었다. 이주는 그녀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고 강유라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서연을 이 집안에 완벽하게 고립시키려 했다. 강유라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조롱 어린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이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섰다. 좋습니다. 회장님의 뜻이 그렇다면 따르죠.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이닝룸을 나갔다. 이주는 그녀의 그 의미심장한 경고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유약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강유라를 끌어안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서연의 그 마지막 눈빛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옥 같은 비에트에서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유라의 야망은 거실 가구를 바꾸고 저택의 재정권을 손에 쥐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권희준의 분노를 등에 업고 자신이 한서연을 완벽하게 대체했으며 이제 진성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이 되었다고 굳게 믿었다. 승리에 도취한 그녀는 자신의 본래 목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제인승 그룹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비서가 아니었지만 비서실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과 이준의 업무 스타일을 꿰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이 출근한 직후 강유라는 안방에 앉아 태연하게 진승 그룹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이준이 가장 신임하는 임원 중 한 명인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박 이사님, 저 강유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의 깍듯한 비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은근한 권위와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네, 강 비서. 아니, 강유라 씨, 무슨 일이십니까? 박 이사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연락에 당황했지만 회장의 침실을 차지한 여자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다름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요즘 심기가 많이 불편하셔서요.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 중인 MA 관련 서류들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회장님께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검토해 보고 싶어서요.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었다. MA 관련 서류는 그룹의 1급 기밀 사항으로 비공식적인 그 누구에게도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박 이사는 노련한 경영인이었다. 그는 강유라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녀가 회장의 이름을 팔아 그룹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을. 강유라 씨, 그 서류는 외부로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회장님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는. 그가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강유라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박 이사님, 지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요. 이건 회장님의 뜻입니다. 제가 회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집안 문제 때문에 회장님이 얼마나 예민하신지 모르세요? 박 이사님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지는 건 제가 아니라 박 이사님일 겁니다. 협박이었다. 박 이사는 전화기를 든 채 잠시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권희준이라는 인물을 잘 알았다. 이준은 아무리 사적인 감정에 휩쓸려도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냉철한 리더였다. 그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리 없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회장님께 직접 여쭙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같은 시각 제인송 그룹 회장실. 권희주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정신이 흐트러졌다. 어젯밤 후회하게 될 것이라던 한서연의 그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통쾌해야 마땅한데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하고 찜찜한 것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때 박 이사가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지? 박 이사는 강유라와의 통화 내용을 가감없이 보고했다. 그녀가 MA 기밀 서류를 요구했으며 회장의 뜻을 운운하며 자신을 협박했다는 사실까지 전부. 보고를 듣는 동안 이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의 분노는 박 이사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 강유라를 향한 것이었다. 집안에서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그가 허락한 일종의 연극이었지만 감히 회사의 기밀 사항에 손을 대려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오만이었다. 내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던가? 이준이 싸늘하게 물었다.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회장님께 확인하려 온 것입니다. 박 이사가 대답했다. 이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강유라의 야망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유능한 비서였던 이유도 그 야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야망이 이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문득 그는 한서연을 떠올렸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회사의 경영 문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제인숭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지만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암묵적인 규칙이었고 서연은 그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 그런데 강유라는 고작 며칠 만에 그 모든 규칙을 깨뜨리려 하고 있었다. 이주는 자신의 분노가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야망에 휩싸인 여자에게 이용당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불쾌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알았네.
박 이사는 하던 일 계속하게. 그 여자 전화는 앞으로 받지 마. 그날 밤 이주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저택의 거실은 여전히 강유라가 선택한 천박한 가구들로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서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늦은 시간을 택했지만 그가 안방문을 열었을 때 강유라는 가장 화려한 실크 슬립 차림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해 낮에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은 듯 했다. 회장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보고 싶었는데. 그녀가 이준의 목에 팔을 감으며 유혹적으로 속삭였다. 이준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떼어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 박 이사에게 전화했다지? 강유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빨리 알게 될 줄은 몰랐다. 그건 회장님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녀가 당황하며 변명했다. 도와? 이준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까짓게 감히 누굴 도와? 네가 뭔데 MA 서류를 요구해?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줬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강유라는 이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 내 야망을 순수함으로 포장하지 마. 이준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똑똑히 들어. 넌 이 집에서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 한서연을 감시하고 내 기분을 맞춰주는 것. 그게 내 역할이야. 감히 내 회사에 손을 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내 이름을 팔아 월권 행위를 하면 그땐 네가 어디 출신인지 바닥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쫓아낼 줄 알아. 강유라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매달렸다. 잘못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회장님을 위해서 저 여자가 아직도 회사에 심어둔 사람이 있을까봐, 회장님이 당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네. 그녀는 교묘하게 화살을 다시 한서연에게로 돌렸다. 이주는 한서연이라는 말에 움찔했다. 그의 분노는 여전히 아내를 향해 있었고 강유라는 그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이주는 그녀를 밀어냈지만 더 이상 화를 내지는 않았다. 시끄러워. 당분간 얌전히 있어. 그는 경멸스럽게 그녀를 노려본 뒤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새벽 이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유라의 진한 향수 냄새와 그녀의 야망이 그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는 서재에서라도 일을 처리하기 위해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칠흑 같은 복도를 걷던 그의 발걸음이 무심코 게스트룸, 즉 서연이 머무는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는 아무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복도를 지나 반대편 끝에 있는 작은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를 쐬고 싶었다. 그가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문 앞에 섰을 때 안쪽 정원 구석의 벤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강유라였다. 그녀는 누군가와 몰래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주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는 자신이 도청이라도 하는 이 상황이 불쾌했지만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강유라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 아니, 아직 안 돼요. 그 인간이 아직도 마누라 타령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준 앞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던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다. 이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인간이라는 것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돈은요? 내가 집안 재정권까지 맡았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당장 큰 돈을 빼돌리면 바로 들킬 거라고요. 이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돈 빼돌려? 강유라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다. 제발 좀 참으라고 해요.
그 자식 입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민혁 그 멍청이가 지금 와서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요. 네, 알아요. 그 인간도 돈이 급한 거. 다음 단계만 성공하면 그때 한 번에 정산해 준다고 전해요. 이민혁. 그 이름이 이준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강유라가 왜 이민혁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지? 아내의 첫사랑이라는 그 남자의 입을 강유라가 왜 막으려 하는 거지? 그리고 다음 단계라니? 순간 이준의 머릿속 모든 조각들이 재배치되기 시작했다. 서연과 이민혁의 사진. 그 사진을 자신에게 건넨 강유라. 이민혁에게 돈을 주겠다는 강유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다. 그는 어젯밤 서연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차갑고도 슬픈 눈빛을 떠올렸다. 언젠가 당신이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주는 소리 없이 기둥 뒤에서 물러났다. 그는 강유라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전략가였다.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망쳤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다. 그리고 즉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비선 조직의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나다. 지금부터 강유라의 모든 것을 조사해. 출생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민혁이라는 놈도. 두 사람의 관계, 최근 행적, 자금 흐름까지 전부 다. 전화를 끄는 이주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복수의 화신이었던 그의 눈빛은 사라지고 냉철한 사냥꾼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의 분노는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가 겨눠야 할 진짜 관역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첫 번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험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권희준이 사적인 조사를 지시한 지 48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의 비선 조직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지인송 그룹 본사 100층. 그의 개인 서재는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추고 있어 외부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새어 나가지 않았다. 이주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태블릿 화면에 떠오른 조사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강철로 만든 가면처럼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민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로 시작되었다. 그는 한서연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 맞았다. 하지만 현재 그의 삶은 과거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불법 도박에 중독되어 막대한 빚을 졌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남자였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준이 찾던 연결고리가 나타났다. 강유라. 보고서는 강유라가 이민혁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한 내역을 정확히 포착해냈다.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현금화되었지만 이준의 비선 조직은 그 자금의 최초 출처가 강유라가 관리하던 유령 회사임을 밝혀냈다. 이체 시점은 정확히 이준이 서영과 이민혁의 사진을 받기 3일 전이었다. 이준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했다. 사진 분석 결과가 이어졌다. 관계의 친밀성보다는 긴장 및 갈등 상황으로 추정됨. 사진 속에서 이민혁은 서연의 손목을 잡고 있었지만 서연의 표정은 미소가 아니라 당혹감과 분노에 가까웠다. 이민혁이 내미는 서류 봉투,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듯한 서연의 제스처. 이준이 배신감에 눈이 멀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강유라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이민혁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그에게 돈을 쥐어주고 의도적으로 서연에게 접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연출하여 사진으로 찍어 마치 서연이 옛사랑과 미래를 즐기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준의 분노와 질투심을 자극하여 서연을 이 집에서 몰아내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이준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강유라의 손바닥 위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놀아났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그 어떤 반격도 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모욕을 견뎌내던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에 밀어넣었다. 그녀가 그토록 침착했던 이유, 그것은 죄책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보고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준의 조사팀은 강유라의 배우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 유령 회사는 최근 지인승 그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태양그룹과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태양그룹의 법무팀이 강유라의 파산한 아버지 회사의 뒷수습을 도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싸움이나 안주인 자리를 노린 암투가 아니었다. 체인송 그룹을 내부에서부터 흔들려는 더 거대한 음모의 일환일 수 있었다. 강유라는 그저 야망의 찬 비서가 아니라 적대 세력이 심어놓은 스파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서연을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준의 신임을 얻어 제인송의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렇다면 이민혁이 서연에게 접근한 이유는 단지 강유라의 돈 때문만이었을까?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었다. 이민혁은 강유라의 돈을 받기 전부터 이미 서연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는 별개의 목적으로 서연을 협박하고 있었다. 조사팀은 이민혁이 서연의 돌아가신 아버지 한 회장의 과거 비리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 회장이 지인송그룹과 합병하기 전 자신의 회사에서 저질렀던 분식회계 자료였다. 그것이 터진다면 지인송그룹의 주가와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치명적인 폭탄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준의 조사팀은 강유라의 배우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 유령 회사는 최근 지인승 그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태양그룹과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태양그룹의 법무팀이 강유라의 파산한 아버지 회사의 뒷수습을 도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준은 서연이 왜 침묵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자존심 강한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다가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치부를 스스로 들춰내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이민혁을 만나 협상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강유라의 덫에 걸려들었다. 이준은 태블릿을 덮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강유라를 넘어 이 모든 상황을 조장한 태양그룹, 그리고 이민혁,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자신의 어리석음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은 공범이었다. 그는 즉시 비선 조직 팀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강유라와 태양그룹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잡아내 자금 흐름, 접촉 인물, 모든 것을, 그리고 이민혁이 가지고 있다는 자료의 원본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 조용히 그날 밤 이준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강유라가 새로 들여놓은 화려한 샹들리에의 빛 아래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준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달려왔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저녁은. 이준은 그녀를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창밖 정원을 홀로 걷고 있는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을 걸친 채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는 고고함이 느껴졌다. 강유라의 미소가 굳어졌다. 회장님, 이주는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강유라에게 말했다. 내일 진승바이오 관련해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 자네가 전에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했었지. 내일 아침에 나랑 같이 출근하도록 해.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강유라의 얼굴이 즉시 환해졌다. 이것은 이준이 자신을 다시 신임한다는 증거였다. 회사의 기밀 사항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가 이제 스스로 그녀를 중요한 업무에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네, 물론이죠, 회장님.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이주는 아무 대답 없이 2층 자신의 서재로 올라갔다. 그는 강유라를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더 깊은 함정을 파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지인송의 기밀에 손을 대고 태양 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도록 미끼를 던진 것이다. 서재에 들어선 이주는 창문을 통해 여전히 정원에 서 있는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모든 것을 사과하고 그녀를 껴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강유라와 그녀의 배후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 그는 이 잔인한 연극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 연극을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굴욕을 안겨준 자들에게 배 이상의 고통으로 되갚아줄 것이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복수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불꽃이 타올랐다. 강유라는 승리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다. 권희준이 자신을 진승 바이오 미팅에 대동한 것은 그가 자신을 단순한 침실의 놀이개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회의실에 앉아 한때 자신이 커피를 나르던 임원들 앞에서 이준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도취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승리감 속에서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권희준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한서연의 불륜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그 뜨거웠던 배신감과 격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얼음장 같은 냉정함과 업무에 대한 몰두만이 남았다. 그는 회의 내내 그녀에게 단 한 번의 사적인 눈길도 주지 않았고 저택으로 돌아와서도 그녀를 기계적으로 대했다. 강유라는 이준의 이런 태도가 그가 한서연이라는 존재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애써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준의 냉정함은 안정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함일 수 있었다. 한서연은 여전히 그 집의 법적인 아내로 존재했다. 이준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서연을 이 집에서 그리고 권희준의 인생에서 영원히 몰아낼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단순한 불륜녀라는 낙인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한서연을 진순그룹 자체의 반역자로 만들어야 했다. 이준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의 자존심과 제국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즉시 이민혁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주차장에서 만났다. 이민혁은 초조해 보였다.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강유라가 약속한 돈을 빨리 받기만을 원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당신이 시키는 대로 사진까지 다 찍어 넘겼잖아. 권희준이 왜 아직도 그 여자를 쫓아내지 않는 건데? 강유라는 차갑게 그를 쏘아 붙였다. 시끄러워. 일이 이렇게 된 건 당신이 무능해서야. 고작 협박 자료 하나로 그 여자를 묶어두지도 못했잖아.
그녀는 이민혁이 한서연의 아버지 비리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어. 이제 더 확실한 걸 만들 거니까 당신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한서연이 상속받은 주인순 그룹의 개인 지분을 이민혁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는 것이었다. 한서연이 당신과 도망치기 위해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 것처럼 만들 거야. 이 정도면 권희준도 그 여자를 가만두지 못해. 이민혁은 경악했다. 미쳤어. 이건 단순한 불륜 조작이 아니잖아. 사문서 위조의 횡령 공모야. 이건 범죄라고. 그가 뒷걸음질 쳤다. 강유라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지금 와서 발 뺄 생각 마. 당신은 이미 내 공범이야. 그리고 이 일이 성공하면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주겠어. 당신 빚 다 갚고 해외로 뜨게 해주지. 그녀는 자신의 배우, 즉 태양그룹의 힘을 암시하며 그를 압박했다. 나한테는 당신을 완벽하게 빼돌릴 힘이 있어. 하지만 거절한다면 당신이 한서연을 협박한 사실과 내 돈을 받은 내역을 전부 권희준에게 넘길 거야. 그럼 당신은 제인스응의 법무팀에 의해 찢겨 발겨지겠지. 이민혁은 공포에 질려 떨었고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가 강유라의 손에 들어왔다. 한서연의 필체와 인감을 정교하게 복제한 계약서, 그리고 이민혁 명의의 유령 법인 계좌 정보까지. 이제 이 증거를 권희준이 우연히 발견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이준이 자신의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화상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강유라는 값비싼 와인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이준의 서재로 향했다. 이준은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 중이었다. 그는 그녀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내쫓지는 않았다. 강유라는 일부러 그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와인을 내려놓고 서재 한쪽에 있는 책장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녀의 손이 한서연이 평소 즐겨 읽던 고전 문학 선집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 책들 사이에 미리 위조 서류가 담긴 얇은 파일을 꽂아 두었었다. 어머, 그녀가 마치 무언가에 놀란 듯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책 사이에서 파일을 꺼내 들었다. 회장님, 이게 왜 여기에? 이주는 회의 중이던 모니터를 향해 잠시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껐다. 무슨 소란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유라는 공포에 질린 연기를 하며 파일을 그에게 건넸다. 이거 한서연 씨 이름이, 그리고 이민혁이라는 이름도. 이주는 무표정하게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강유라는 초조하게 그의 반응을 살폈다. 마침내 이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은 지독한 냉기,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분노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것은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자의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이 내부의 적에게 유린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왕의 냉혹한 분노였다. 이게 사실인가? 그가 낮게 읊조렸다. 그 여자가 감히 내 젠숭의 주식에 손을 대. 강유라는 이준의 반응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서연을 여자로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인숭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어떻게 회장님께 이럴 수가.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준의 팔에 매달렸다. 이준은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는 위조된 서류를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유라가 꾸민 연극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가
젠숭 바이오 미팅이라는 미끼를 던졌을 때 그는 그녀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그의 예상대로 움직여 주었다. 그는 강유라가 보는 앞에서 마치 방금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떨리는 듯했다. 그 여자가 나를 속이고 내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어. 그놈과 도망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 회사를 팔아먹으려 했어. 강유라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완벽했다. 이제 권희주는 한서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그녀가 그를 위로하는 척했다. 이주는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당신이 이걸 찾아냈어. 잘했어. 그는 즉시 인터폰을 들었다. 박 이사,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올라와. 법무팀장도 같이. 비상 상황이다. 그는 전화를 끊고 강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유라를 향한 기묘한 신뢰가 담겨 있는 듯했다. 당신은 오늘 아주 큰일을 해냈어, 유라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강유라는 심장이 터질 듯이 기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한서연을 꺾고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준이 곧 한서연을 이 집에서 쫓아내고 그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횡령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준은 서재를 가로질러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유라는 자신이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야말로 자신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이준이 친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권희준의 서재에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와 비상소집 명령의 저택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 이사와 법무팀장이 황급히 저택으로 달려오는 동안 강유라는 승리감에 도취해 거실에서 이준을 기다렸다. 그녀는 한서연이 남편의 손에 의해 찢겨나가는 광경을 상상하며 잔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준이 자신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확신했다. 이준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잠겨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 앞 테이블에는 강유라가 발견한 위조 서류가 놓여 있었다. 잠시 후 박 이사와 법무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들은 저택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한서연 씨도 부르게 이준이 김 집사에게 낳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곧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평온한 얼굴에 한서연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거실에 모인 낯선 얼굴들, 특히 이준의 법무팀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강유라의 의기양양한 시선을 무시한 채 이준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이준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파일을 집어들어 그녀의 발밑으로 집어던졌다. 서류들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게 뭔지 직접 확인해 보시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것처럼 보이는 모든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유라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마치 충격받은 듯한 연기를 펼쳤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숙여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주식 양도 계약서, 자신의 이름과 위조된 도장, 그리고 이민혁의 이름.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함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을 완벽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명백한 조작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준은 이미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할 말 있나?
이준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처럼 차가웠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회사까지 팔아넘기려 했어? 그놈과 도망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감히 진숭의 주식에 손을 대. 그는 마치 배신당한 야수처럼 으르렁거렸다. 법무팀장과 박 이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유라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들었다. 회장님, 제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모른 척 할 걸 그랬어요. 서연 씨가 어떻게 회장님께, 그녀는 이준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모든 증거, 모든 정황이 한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서연은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는 남편을, 그 옆에서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강유라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수모와 모욕, 그리고 남편의 잔인한 복수극.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진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에 묵묵히 견뎌왔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다. 이 위조 서류는 그녀의 마지막 인내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와 결연함이 대신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이건 위조된 서류입니다. 위조? 이준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다. 내 필체, 내 도장인데 이민혁과 만난 것도 사실이고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 마. 네, 이민혁 씨 만난 건 사실입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강유라의 눈이 빛났다. 그녀가 스스로 인정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서연은 이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이 지금 지키려 하는 그 지인송 그룹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민혁 씨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비리 자료 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인송과 합병되기 전 아버지가 저지른 분식회계 자료였죠. 만약 그게 터졌다면 지인송의 주가는 폭락하고 당신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았을 겁니다. 이준 씨, 당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준은 이 사실을 이미 보고받았지만 서연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는 그녀가 홀로 이 정도의 압박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며왔지만 연극을 계속해야 했다. 그는 애써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듯한 이야기군. 그래서 그놈에게 돈을 주려고 주식을 팔아넘기려 했다?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 협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벌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죠. 이민혁에게 돈을 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강유라에게로 향했다. 강유라는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에 움찔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가져온 작은 USB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비서를 통해 비밀리에 수집한 증거들이었다. 내가 이민혁 씨를 만나는 동안 나 역시 당신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강유라 씨. 그녀는 USB를 법무팀장에게 건넸다. 확인해 보시죠. 강유라 씨가 유령 회사를 통해 이민혁 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한 내역입니다. 강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거야.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하지만 법무팀장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다. 자금 흐름은 너무나 명백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철을 펼쳤다. 그 안에는 강유라와 이민혁이 한강변 주차장에서
몰래 만나는 장면이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건 두 사람이 아주 은밀하게 만나 이 모든 일을 공모했다는 증거죠. 내 불륜 사진을 찍기 위해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아주 잘 찍혔네요. 이제 테이블 위에는 두 종류의 증거가 놓여 있었다. 강유라가 서연을 모함하기 위해 만든 위조된 주식 양도 계약서, 그리고 서연이 강유라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 수집한 실제 자금 이체 내역과 공모 사진. 강유라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냥감에 더 큰 덫에 걸려든 것이었다. 그녀는 이준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회장님, 믿지 마세요.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예요. 저 모든 건 다 가짜라고요. 회장님을 배신한 건 저 여자예요. 모든 시선이 권희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두 개의 상반된 증거와 절박하게 자신에게 매달리는 강유라,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낸 후 탈진한 듯 서 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는 아내 한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이 순간을. 그는 강유라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찬 표정이었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마치 마지막 확인을 하듯 물었다. 그래서 당신이 날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게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는 건가? 서연은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언제나처럼 회장님의 선택이겠죠.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던졌고 이제 심판은 그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이주는 눈을 감았다. 거실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 아무도 숨을 쉴 수 없었다. 강유라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이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는 곧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것이다. 거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강유라의 필사적인 부인과 한서연의 차가운 침묵이 팽팽하게 맞섰다. 권희주는 팔에 매달린 강유라의 손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 작은 움직임에 강유라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그는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이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굳어있는 법무팀장과 박 이사에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은 1급 기밀 사항이다. 외부 유출 시 진승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물을 것.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더욱 위협적이었다. 그는 박 이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 이사는 강유라 씨가 제출한 이체 내역과 한서연 씨가 제출한 이체 내역, 양쪽 모두의 자금 출처를 원전부터 재조사하게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 그는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듯 냉정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들.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거실에는 이제 세 사람만이 남았다. 강유라는 자신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다시 한번 이준에게 매달리려 했다. 회장님, 제 말 믿어주세요. 저 여자가 다. 시끄러워. 이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그 자체였다. 그는 1층 사용인들이 쓰는 구역과 가까운 게스트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오늘부터 안방 출입 금지야. 저 방에서. 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김 집사, 저 여자 방 앞에서 사람 지키게 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고함이나 폭력보다 더 잔인한 처사였다. 강유라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이준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얼어붙었다.
그 눈은 그녀를 더 이상 여자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듯 방으로 사라졌다. 이제 거실에는 권희준과 한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강유라가 들여놓은 천박한 가구들 사이로 바닥에 흩어진 두 종류의 증거 서류들이 끔찍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주는 처음으로 아내를 제대로 마주 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그녀의 얼굴.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겁게 잠겨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지? 그가 물은 것은 위조 서류가 아니었다. 이민혁이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었다. 서연은 공허한 웃음을 지었다. 말하라고요? 누구에게? 첫사랑을 못 잊어 안달난 여자라며 저를 경멸하고 제 침실에 보란 듯이 다른 여자를 들인 당신에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어떤 비수보다도 깊게 이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위조 서류를 바라보았다. 제가 이민혁과 만난 이유가 당신이 의심했던 그런 추잡한 이유가 아니라 당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당신은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당신은 진실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싶은 배신만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다. 내가 어리석었다. 이준이 힘겹게 인정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사실 당신이 오늘 이 증거를 내밀기 전부터 강유라를 의심하고 있었어. 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네. 이주는 그날 새벽 테라스에서 들었던 강유라의 통화 내용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민혁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 돈 문제로 다투던 것. 그날 밤 이후로 강유라와 이민혁의 뒷조사를 비밀리에 지시했었네. 당신이 이민혁에게 협박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 배우에 강유라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지. 서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렇다면 알고 있었으면서? 알고 있었으면서 오늘 이 모든 연극을 벌인 거예요? 내가 저 위조 서류에 의해 범죄자로 몰리는 순간까지 당신은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랬어야 했어. 이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도 고통이 묻어났다. 강유라 개인의 복수극이 아니었으니까 당신 조사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어. 그 배후에는 태양그룹이 있었어. 강유라는 그들이 제인숭을 무너뜨리기 위해 심어놓은 스파이야. 이주는 자신의 비선 조직이 알아낸 모든 것을 밝혔다. 태양그룹이 강유라 아버지의 파산을 도왔고 그녀가 그들에게 제인숭의 내부 정보를 넘기고 있었을 가능성. 이민혁은 그들의 계획에 이용된 장기말에 불과했다. 당신이 오늘 증거를 내밀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저 위조 서류를 터뜨렸을 거야. 강유라가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도록 유도해야 했어. 그녀가 지인송의 주식이라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도록 그는 자신의 잔인한 계획을 고백했다. 서연은 이 거대한 음모의 현기증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지인숭의 딸이었다. 그녀는 이준의 전략을 이해했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적의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한 차가운 전쟁. 그래서 지인숭 바이오 미팅에 그녀를 부르고 재개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신임을 주는 척 했던 거군요. 그래, 이준이 끄덕였다. 그녀에게 더 큰 미끼를 던져야 해. 그녀가 태양그룹에 확실한 정보를 넘기거나 혹은 회사의 자금을 대규모로 빼돌리도록 만들 함정이 필요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상처 입은 부부가 아니라
공동의 적을 마주한 전략적 동반자였다. 지인숭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 이준이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미끼로 던졌던 바로 그 프로젝트지. 하지만 사실 그건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야. 핵심 기술은 이미 다른 자회사로 옮겼고 프로젝트 자금도 비상금고로 다 돌려놨어. 그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치밀했다. 나는 강유라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한서연의 증거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의 능력을 믿고 싶다고. 지인상 바이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당신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라고.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빈 껍데기 프로젝트를 받은 강유라는 성공을 입증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죠. 자금이 없으니 횡령을 하거나 혹은 프로젝트 정보 자체를 태양그룹에 팔아넘겨 자금을 마련하려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잡는 거지. 이준의 눈이 사냥꾼처럼 번뜩였다. 단순 횡령범이 아니라 적대 세력과 내통한 산업 스파이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복수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좋아요. 제인숭을 위해서 이 연극에 동참하죠. 당신이 그 여자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때까지. 그녀는 숨을 골랐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난 당신과 이혼하고 이 집을 떠나겠어요. 이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아,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내게 저지른 짓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예요. 이준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들의 깨어진 신뢰 위로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은 1층 게스트룸으로 강유라를 불렀다. 그녀는 밤새 공포에 떨었는지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준은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밤새 생각해봤어. 당신 말도 한서연의 증거도 둘 다 석연치 않아.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말했다. 지인숭 바이오 프로젝트. 어제 말했던 그건 당신에게 전적으로 맡기겠어. 당신의 능력을 내게 증명해. 당신이 한서연이 말한 그런 스파이가 아니라 내게 여전히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만약 성공시킨다면 한서연의 증거 따위는 내 손으로 찢어버리겠어. 강유라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이준이 자신을 시험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다고 한서연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무기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며 서재를 나섰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성공에 대한 탐욕과 야망으로 다시 불타고 있었다. 이주는 그 뒷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지인승 그룹 본사 90층, 거대한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른 아침, 권희준 회장의 긴급 소집 명령에 불려나온 핵심 임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얼굴만 힐끔거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냉기의 중심에는 상석에 앉은 권희준이 있었다. 그는 강철로 조각한 듯 미동도 없이 앉아 그저 회의실 입구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강유라가 들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는 여배우처럼 당당했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재단된 스커트. 그녀는 임원들의 긴장된 표정을 자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착각했다. 그녀는 권희준이 자신에게 진숭 바이오 프로젝트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한서연의 증거를 무시하고 자신을 선택했다는 명백한 증표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연단 옆 자신의 이름표가 놓인 자리에 앉았다. 권희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이크를 켰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낮고 차가웠다. 오늘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제인송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의 중대한 성과를 보고받기 위함이다.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강유라에게 향했다. 강유라 실장이 직접 발표하겠다. 실장, 그가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직함을 부여했다. 강유라는 황홀경에 빠진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한때 자신이 커피를 나르던 이사들을 오만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제가 맡은 진숭 바이오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온갖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이 떠올랐다. 존재하지도 않는 임상 3상 데이터, 가짜 성공률,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상 수익.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프로젝트를 효율화하고 핵심 파트너를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녀는 이빈 껍데기 프로젝트를 성공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태양그룹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를 이용해 서류를 조작했다. 임원들은 술렁거렸다. 숫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지만 감히 회장이 신임하는 인물의 발표에 토를 달지 못했다. 강유라는 완벽한 연기를 마친 후 승리감에 도취해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이상입니다. 자인송 바이오는 자인송 그룹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길 기대했지만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권희준이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 소리는 마치 망치 소리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훌륭한 발표였어, 강 실장.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배어 있었다. 정말 눈부신 성과로군. 특히나 이 모든 성과의 핵심인 바이오 테크 솔루션과의 독점 파트너십이 아주 인상적이야. 강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바이오 테크 솔루션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고 태양그룹과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급조한 유령 회사였기 때문이다. 네, 그들은 저희의 핵심 기술 파트너입니다. 그녀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핵심 기술 파트너, 이준이 그 말을 되뇌었다. 그는 박 이사에게 고갯짓했다. 강유라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꺼지고 대신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파주의 한적한 시골길에 있는 폐창고 사진이었다. 500억이라는 거액의 프로젝트 자금이 투자된 바이오 테크 솔루션의 본사 주소다. 3주 전에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강 실장의 외삼촌 명의로 되어 있더군.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임원들의 경악한 시선이 강유라에게로 쏠렸다. 강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건 보안을 위한. 그녀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던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복잡한 자금이체 내역도였다. 바이오 테크 솔루션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민혁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었다.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연단에 선 강유라를 집어삼킬 듯 덮쳤다. 이 500억은 프로젝트 자금이 아니었어. 횡령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분노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강 실장 당신이 내 아내 한서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고용한 공범 이민혁에게 흘러 들어갔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강유라가 이민혁과 통화했던 권희준이 새벽에 직접 들었던 바로 그 녹음 파일이었다. 이민혁 그 멍청이가 지금 와서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요. 강유라의 절박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 아닙니다. 그녀의 모든 오만함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짐승의 울음소리만 남았다.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증거가 나타났다. 강유라가 제인숭 바이오의 핵심 기술 물론 가짜 기술이었지만 데이터를 태양그룹의 임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내역이었다. 지인숭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탐내 내 아내를 모함하고 내 신임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마저도 모자라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어. 이주는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산업 스파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무고. 강유라, 넌 이 모든 것을 저질렀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유라에게로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강유라 씨, 산업기밀 유출 및 8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강유라는 그제야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인숭 바이오 프로젝트 자체가 자신을 잡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음을 그녀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준을 향해 손톱을 세우며 달려들려 했다. 권이준, 네가 감히 날 속여, 날 이용했어. 한서연, 그 여자가. 수사관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제압했다. 그녀는 자신이 신었던 값비싼 하이힐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임원들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회의실은 시체들만 남은 전쟁터처럼 고요했다. 권희주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료했다. 1층 로비 카페에서 대기 중인 이민혁. 지금 즉시 검찰에 인계해 공범이다. 전화를 끄는 그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는 얼어붙은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제인숭 바이오 프로젝트는 오늘부로 전면 폐기한다. 관련자 전원은 박 이사 주관하에 강도 높은 감사를 받을 것이다. 박 이사 후속 처리해. 그는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회의 종료. 권희주는 지옥 같은 혼란을 뒤로한 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에게는 흩어진 진실의 대가를 치르는 일만 남아 있었다. 강유라가 체포되고 태양그룹과의 유착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권희주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과 동시에 지인슨 그룹 내부 감사를 통해 강유라의 잔당들을 무자비하게 속간했다. 언론에는 경쟁사의 악의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로 보도되었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회장 부부의 불화라는 내밀한 진실은 권희준의 철저한 통제하에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이민혁은 강유라와의 공모 혐의뿐만 아니라 한서연을 협박했던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인숭 그룹은 그가 가지고 있던 한 회장의 비리, 자료 원본을 회수했고 그 과거의 유물은 권희준의 서재 금고 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 전쟁은 끝났고 제인숭 그룹은 피를 흘렸지만 결국 승리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한남동 저택은 기묘한 평화를 되찾았다. 강유라가 들여놓았던 천박하고 화려한 가구들은 모두 치워졌다. 하지만 거실은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다. 한서연이 골랐던 원래의 가구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관계처럼 상처 입은 채 비어버린 공간으로 남았다. 그날 저녁 권희주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집무실이 아닌 텅 빈 거실 소파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용인들은 모두 물러가고 거대한 저택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잠시 후 한서연이 2층 게스트룸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약속했던 순간이 온 것이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서연아, 그가 그녀를 불렀다.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잠겨 있었고 평소의 냉철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이 멈춰 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떠나겠어요.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뒤로 다가갔다. 이혼 서류.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일 변호사를 통해 보내드리죠. 그녀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이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지 마. 그 한마디는 명령이 아닌 간절한 애원이었다. 서연은 잡힌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너무나도 단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그를 마주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 냉철한 남자의 눈에서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은 후회와 고통, 그리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내줄 수 없어. 그가 힘겹게 말했다. 서연은 공허하게 웃었다. 절 잡을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당신은 내게 진실을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고 당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나를 잔인하게 짓밟았죠. 내 침실에 다른 여자를 들이는 모욕까지 주면서 알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미쳤었어. 배신감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어. 아니, 보려 하지 않았지. 당신의 그 평온한 얼굴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숨겨져 있었는지 나는 헤아리지 못했어. 내 오만함이 당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야. 그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서연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당신이 강유라의 함정에 빠진 건 결국 나를 지인승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당신은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당신에게 칼을 꽂았어.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절 보내주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토록 견뎌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내게 준 상처는 강유라가 준 모욕보다 더 깊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었으니까.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준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피했다. 그는 뻗었던 손을 어색하게 거두었다. 그는 그녀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완벽한 패배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아내의 마음을 잃었다. 용서해 달라고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지인승 그룹의 총수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상처 입은 아내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서연이 기가 막힌 듯 되물었다. 이 텅 빈 거실처럼 우리 사이도 비어버렸어요.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붙인다는 거죠? 그녀는 이 집에서 겪었던 끔찍한 날들을 떠올렸다. 강유라의 조롱, 이준의 경멸.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이준은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서연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시간이 걸리겠지. 아주 오랜 시간이.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증명하게 해줘.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야. 내 남은 평생의 행동으로 보여주겠어.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서연을 단순한 정략 결혼 상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녀의 그 고요함과 강인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그가 느꼈던 그 지독한 배신감은 사실 그녀를 향한 뒤늦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음을,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흔들렸다. 그녀 또한 이준을 증오했지만 그 증오의 밑바닥에는 아직 다 타버리지 않은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지만 이 거대한 시련을 함께 겪어내며 서로의 가장 추악하고도 진실된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잡힌 손을 빼내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가구들, 내가 골랐던 것들로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주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아니, 예전 것과 똑같이는 안 돼. 이미 부서지고 버려졌으니까. 그는 서연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과 내가 처음부터 다시 고를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그의 대답은 현명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미래는 만들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서연은 긴 침묵 끝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완벽한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꺼이 다시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아주 작고도 연약한 첫걸음이었다. 이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의 정수리에 얼굴을 묻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의 등을 마주 안아주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다이닝룸. 권희주는 신문 대신 맞은편에 앉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게스트룸에서 나왔지만 어젯밤처럼 떠날 차림은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백차를 내밀었다.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연락해 두었어. 오후에 당신 편한 시간에. 아니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디자이너는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우리 둘이서 직접 보러 가요. 이주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가 먼저 제안을 했다. 그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도 좋겠군. 그럼 오후에 내가 직접 데리러 가지. 그는 끓어오르는 기쁨을 애써 감추었다. 서연은 찻잔을 들었다. 은은한 백차 향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강유라의 독한 향수가 밀어냈던 이 집 본래의 향기였다. 그녀는 찻잔을 든 채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흉터는 깊게 남았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부서진 폐허 위에서 그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용서와 치유의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 마주 앉아 마시는 이 한 잔의 차처럼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두 번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